제1부 황하의 영웅들, 제5권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제37장 첫 출정. 그 무렵 계자추의 일과 맞물려 진문공은 하나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것은 국내 문제는 아니었다. 중원의 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왕실에 관련된 일이었다. 이 얘기는 약간 복잡하므로 따로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제환공 죽음 이후 중원국에 대한 제나라의 영향력이 감소하자 정나라 군주 정문공은 드러내놓고 초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며 주왕실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과 위나라 사이에 활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 활은 정과 위의 눈치를 보며 지내던 중 정나라가 초나라를 섬기자 정과 교류를 끊고 위나라만을 섬기었다. 이것이 정문공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정문공은 군대를 동원하여 활나라를 공격했다. 활백은 항서를 바치고 정나라에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활백은 정문공이 본국으로 철수하자 다시 위나라에 붙었다. 이런 활백의 행동에 정문공은 불같이 노했다. 그는 두 번째로 군대를 동원하여 활나라 정벌에 나섰다. 이에 활백은 위문공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위문공은 군사를 보내는 대신 천자인 주양왕에게 정활나라 간의 불화를 해결해 달라는 청을 올렸다. 주양왕은 위나라 청원을 받아들여 대부백복과 유손백을 정나라로 파견하였다. 활나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 그러나 정문공은 이러한 주양왕의 중재 행동을 내정 간섭으로 보았다. 주왕실은 어째서 위나라 편만 드는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정문공은 국경 안을 들어선 주왕실 사신 백복과 유손백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주양왕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정이 어찌 이다지도 나를 업신여기는가. 당장에라도 왕사군을 일으켜 정나라를 칠 기세였다. 그러나 왕실에는 군대가 없었다. 고작 왕실을 수비하는 병력 정도뿐이었다. 그런 병력으로 정나라를 공격하기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주양왕이 망설이는데 대부 퇴숙과 도자가 꼬드겼다. 적적의 군대는 강합니다. 그들의 병력을 동원하여 정나라를 치면 성공할 것입니다. 적적이라 하면 황하 북쪽 일대를 횡행하고 있는 유목민 중의 하나다. 국성은 왜? 같은 적이라 하더라도 백적은 유순한 편이나 적적은 강맹하고 사납기 짝이 없다. 지난날 위나라와 형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부족도 적적이다. 머리에 꿩의 날개를 장식하고 붉은 옷을 즐겨 입는다 하여 적적이라고도 부른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나라를 혼내주고 싶은 주양왕은 퇴숙과 도자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오랑캐로서 동성을 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부신의 필사적인 충간에도 아랑곳 없이 주양왕은 퇴숙과 도자를 사자로 삼아 적적수장에게 보냈다. 그대의 딸을 왕으로 삼겠다. 이런 밀약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자신의 딸이 주왕실의 왕후가 된다는 말에 적적수장은 귀가 솔깃했다. 그는 마침내 주변 적적 부족을 모두 동원하여 정나라를 침공, 단숨에 부도라 할 수 있는 역성을 점령해버리고 말았다. 정백 이래도 까불 테냐. 주양왕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이제 약속대로 적적수장의 딸을 왕후로 맞아들일 차례였다. 적의 딸 외씨를 왕으로 삼겠노라. 조정 대신들은 크게 당황했다. 적적은 대대로 주왕실의 적이다. 오랑캐라 하여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적적의 딸을 왕으로 삼겠다니 주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판이다. 다시 부신이 간언했다. 오랑캐 여자를 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양왕은 끝내 적적수장의 딸 수괴를 데려다 왕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수괴를 외후라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다. 주양왕에게는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다. 다름 아닌 왕자대였다. 왕자대는 주해왕의 부인 해후의 소생으로 태숙이라고도 불리었다. 일찍이 이복형인 주양왕과 왕위를 다투다가 제환공의 개입으로 실패한 적이 있는 야심찬 왕족이다. 또 주양왕을 내치기 위해 주변 견용을 사주하여 왕궁을 공격해 하였다가 실패하고 제나라로 망명한 전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단. 그 후 생모 해후의 간청으로 죄를 사면받고 당시 왕궁으로 들어와 감나라 땅을 분봉받았다.
따라서 이 무렵에는 태숙대를 감공대라 부르기도 했다. 사건은 감공대와 외후가 눈이 맞은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어느 날 주양왕은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좋아하는 외후를 위해 교외로 사냥을 나갔다. 왕족과 대신들이 호종했다. 감공대도 그 사냥에 참가했다. 감공대는 얼굴도 잘생겼을 뿐 아니라 천성이 호방하고 기상이 씩씩했다. 활솜씨 또한 명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났다. 그날의 사냥에서 감공대는 발군의 솜씨를 보였다. 야성의 기질인 외후는 감공대의 외모와 사냥 솜씨에 홀딱 반했다. 그녀는 감공대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양왕에게 청했다. 첩도 오래간만에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보고 싶습니다. 주양왕은 허락했다. 외후는 수포를 벗어던졌다. 이미 속에는 사냥하기에 적합한 소매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 외후는 화살통과 활을 몸에 걸치고 말 위에 올랐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혹 실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소첩을 보호해줄 사람을 선정해 주십시오. 외후의 청에 주양왕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왕후를 보호하겠는가?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감공대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신이 왕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윽고 외후는 말에 채찍을 가했다. 말은 유성처럼 달려나갔다. 그 뒤를 감공대의 말이 놓칠세라 뒤따랐다. 과연 외후는 적적의 딸답게 말을 잘 탔다. 감공대 또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외후의 곁을 나란히 달렸다. 어느새 두 사람은 숲을 지나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다. 외후는 벼랑간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몰이를 하는 군사들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샛별 같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감공대를 쳐다보았다. 오래전부터 왕자의 솜씨를 들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감공대는 외후의 까만 눈동자 속으로 빨려들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신은 오늘에서야 왕후로부터 말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종 가르침을 바랄 뿐입니다. 감공대의 의미심장한 응대에 외후는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감공께서는 내일 일찍이 태우궁으로 문안을 드십시오. 첩이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뒤늦게 모리 병사들이 그곳에 당도했다. 두 사람은 곧 활을 쏘아 사슴 한 마리씩을 잡아 주양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 이튿날이었다. 감공대는 외후가 시킨 대로 아침 일찍 해후의 처소인 태우궁으로 들어가 문안을 올렸다. 외후는 이미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자주 부딪혔다. 감공의 생모인 해후는 단번에 두 남녀의 뜨거운 눈빛을 감지했다. 나는 잠시 볼 일이 있으니 너희들은 옆방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있거라. 해후의 말을 어찌 두 사람이 못 알아듣겠는가. 감공대와 외후는 태우궁의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감공대는 외후의 허리를 잡아챘다. 외후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감공대의 넓은 가슴팍 안으로 안겨들었다. 두 남녀는 이제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렬하게 탐했다. 감공대는 미친 듯이 외후의 몸을 짓눌렀고 외후는 외후대로 감공대의 몸을 애무했다. 마침내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만족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가득했다. 외후가 감공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첩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태우궁으로 들어오십시오. 왕께 의심을 살까 두렵습니다.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곳 궁녀들을 매수해 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감공대와 외후는 틈만 나면 태우궁으로 달려와 몸속에 일어나는 뜨거운 열기를 서로 발산했다. 태우궁의 모든 궁녀들은 두 사람이 교정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감공대는 해후의 사랑하는 아들, 외후는 주양왕의 정실 부인이었다. 예산 일이 아닌 것이다. 자칫 입을 놀리면 언제 어떻게 해를 당할지 모른다. 궁녀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두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두 남녀는 대담해졌다. 감공대와 외후는 아예 태우궁에서 살다시피 했다. 태우궁 소속의 궁녀 중에 소동이라는 시비가 있었다. 소동은 얼굴이 이쁘장하고 퉁소를 잘 불었다. 어느 날 저녁 때 감공대는 궁중 밀실에서 술을 마셨다. 마침 시중을 드는 시녀는 소동이었다.
감공대는 소동에게 퉁소를 불게 하고 그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취기가 돌면서 끓어오르는 욕정을 이기지 못했다. 감공대는 술상을 밀치고 소동을 쓰러뜨린 후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소동은 질겁을 하여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가 저항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다. 외후가 이 일을 알면 그녀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소동은 머리를 썼다. 자진하여 옷을 벗는가 싶더니 재빨리 방을 뛰쳐나갔다. 감공대는 크게 화가 나서 칼을 뽑아들고 소동의 뒤를 쫓았다. 알몸이 된 소동은 피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엉겁결에 주양왕의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무슨 일이냐? 주양왕의 다그침에 소동은 지금까지 감공대와 외후의 일을 모두 고해 바쳤다. 그럴 수가. 주양왕은 경악했다. 곧 궁녀와 시첩들을 불러내어 친히 국문했다. 모든 것이 소동의 말대로였다. 주양왕은 궁녀들의 입을 통해 외후의 음탕한 행동을 모두 밝혀냈다. 배신감, 분노, 도저히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외후를 패하여 냉궁에 가두어라. 감공대를 당장에 잡아들여라. 외후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 냉궁에 갇혔다. 그러나 감공대는 자신의 죄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고 재빨리 신복 부하인 퇴숙과 도자를 데리고 적적 땅을 향해 달아났다. 그들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적적 땅에 당도한 세 사람은 적적 수장을 꼬드겼다. 주양왕은 그대의 딸을 왕후로 삼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소. 우리와 손을 잡고 왕을 죽이면 그대의 딸은 계속 왕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소. 주양왕을 죽이면 내 딸은 누구의 왕후가 되는가? 여기 계신 감공대는 주양왕의 동생이시오. 능히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소. 감공께서는 그대의 딸을 사랑하고 계시오. 그랬다. 주양왕을 죽이고 감공대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외후는 저절로 왕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제안은 적적 수장에게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었다. 좋다. 그대들을 도와 왕성을 치겠다. 마침내 적적 수장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왕성이 있는 낙양을 향해 진격해 나갔다. 이때가 BC 636년. 진문공이 즉위한 그해 가을에 벌어진 일이었다. 감공대가 적적 수장과 함께 강병 5천을 동원하여 낙양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급보에 접한 주양왕은 크게 놀랐다. 그는 급히 군대를 조직하여 적적에 맞섰지만 왕사군은 보잘것없었다. 취운산 전투에서 크게 패해 모백, 모나라 군주위가 허무하게 전사하고 주공기보와 원백과는 포로가 되었다. 주양왕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었다. 왕성을 탈출해야 합니다. 충신부신이 주양왕의 피신을 간했다. 우리 주나라와 접경한 나라는 오직 정과 진, 위 세 나라뿐이다.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부신이 대답했다. 위와 진은 약합니다. 정나라로 가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의논하는 사이 감공대가 이끄는 적적군이 왕사군을 격파하고 낙양교회에 이르렀다. 부신이 다시 아뢰었다. 사세가 다급합니다. 신이 일족을 거느리고 적적과 싸우는 동안 왕께서는 성을 탈출하여 정나라로 달아나십시오. 그런 후에 각국 제후들에게 밀서를 보내어 근황토록 명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왕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양왕은 부신의 말에 따라 10여 명의 시종만을 거느리고 낙양을 빠져나가 정나라를 향해 달아났다. 그에 앞서 부신은 자신의 일가 친척을 모두 불러 모아 무장한 뒤 적적의 병영을 공격했다. 부신을 비롯한 그 일족 300명은 주양왕의 탈출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 덕분에 주양왕은 무사히 정나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신과 그 일족 300결사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장렬한 전사였다. 주양왕이 도망침으로써 감공대는 손쉽게 낙양성을 점령했다. 그는 퇴숙과 도자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냉궁에 갇혀있는 외후를 구출하여 왕후로 삼았다. 태후인 해후는 병을 앓고 있다가 아들 감공대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심장이 멎어 죽고 말았다. 이제 감공대의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낙양 백성들은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감공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심이 어수선했다.
거리마다 이상한 노래가 불리었다. 아내라는 것이 지난날의 형수라네. 신하가 왕후를 아내로 삼았구나. 그래도 부끄럼을 모르니. 입에 담기 치사하구나. 누가 저를 쫓아낼까? 장차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로다. 감공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늘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낙양을 버리고 기내의 땅인 온이란 읍으로 옮겨갔다. 한때 온은 주왕실의 직할령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적적 세력권 안에 들게 되었다. 지금의 하남성 5년 서남부 일대이다. 감공되는 온읍에다 궁을 새로 짓고 신하들에게 선언했다. 이제부터 이곳이 왕성이다. 한편 낙양을 탈출한 주양왕은 10여 명의 신료만을 거느리고 정나라 땅으로 들어갔다. 어찌나 다급했던지 도중에 길을 잃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정나라 영토인 범땅. 유달리 대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죽천이라고도 불린다. 범땅은 정나라 수도인 신정보다도 훨씬 남쪽에 치우쳐 있다. 오히려 초나라 쪽에 가까웠다. 주양왕이 얼마나 정신없이 달아났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주양왕은 범땅의 작은 초당 하나를 빌려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고는 죽은 부신의 말대로 제, 송, 정, 위, 진 등 각나라 제후들에게 밀사를 보냈다. 내가 덕이 없어 감공대에게 낭패를 당하고 이제 정나라 범땅에 와 있음을 알리노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도 주양왕을 위해 군대를 보내주질 않는 것이었다. 고작해야 사자를 보내 무난 인사만 올릴 뿐이었다. 정문공 또한 주양왕의 형편없는 꼬락서니가 통쾌하다는 듯 신하들만 보내어 궁 하나를 지어주었다. 위문공 같은 경우는 아예 무난 사신조차 보내지 않았다. 주양왕으로서는 이만저만 체면이 손상당하는 일이 아니었다. 짐을 도우라. 새로이 군위에 올라 막 나라의 안정을 찾아가려는 진문공에게도 주양왕의 호소 어린 밀서가 당도했다. 어찌할 것인가? 진문공은 고민했다. 이제까지 진나라는 중원일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중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여러 적족과 융족들이 가로막고 있기도 하였거니와 오랜 내란으로 인해 중원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진문공이 즉위함으로써 내란이 겨우 종식되었을 뿐 중원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더욱이 이번 일은 단순히 주왕실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적적과의 일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원공 때 증강시켜 놓은 군사력도 진해공의 대를 거치면서 많이 약화되었다. 과연 지금의 진나라 병력으로 적적을 이길 수 있을까? 진문공은 자신이 없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국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진문공은 불참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중 특히 호원은 목에서 피를 토할 정도의 강한 어조로 진문공의 참여를 주창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라는 말이오? 패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오? 지난날 제환공이 천하제후를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왕실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진은 그동안 수차례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이 자주 바뀌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의 상실입니다. 아무리 이름뿐인 천자라고는 하지만 이러할 때 진문공이 정나라 땅에 피신해 있는 주양왕을 천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이는 백성들에게 하늘에 해가 둘이 없음을 철저히 인식시켜주는 것이요 정의를 수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번 거사는 주문왕의 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무왕의 공을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공께선 주왕실의 빈자리를 보충하고 천자의 환난을 극복하고 교화를 성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청사에 들이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나라가 천하를 호령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한 번 거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공은 의심하지 마시고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호원은 이번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19년의 유랑생활. 단순히 중의를 임금 자리에 올리기 위해 그런 고생을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기어코 우리 주공을 천하의 패자로 올리리라. 호원의 비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문공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가 염려하는 것은 국내 문제였다. 아직 진나라 내부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막 극예와 여의생의 반란을 진압했을 뿐이다. 또 다른 모반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를 모아 출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진문공은 고민하다가 태복과건을 불러 부탁했다. 주왕씨를 돕고자 하오. 길한지 흉한지 점을 쳐주시오. 과거는 복으로 점을 쳤다. 거북점이다. 점괘가 크게 길합니다. 그래도 진문공은 마음이 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초점을 쳐보. 과거는 산가지로도 점을 쳐보았다. 점괘는 역시 대길이었다. 해가 하늘에 솟아 일체 만물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은택은 우리 진나라에 조림합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썹이 하얗게 센 과거는 깊은 눈길로 진문공을 바라보았다. 신뢰와 희망이 담긴 눈동자였다. 비로소 진문공은 마음을 정했다. 조소 근원군을 일으켜 주양왕을 왕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소. 강성은 다시 바빴다. 전운이 감돌았다. 진문공도 신하들도 병사들도 바쁘게 움직였다. 해가 바뀌고 BC 635년 진문공 1년이 되었다. 그해 정월 하나의 급보가 날아들었다. 진목공이 주양왕을 돕기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하상으로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황하를 건널 것 같습니다. 진은 진목공대에 이르러 부쩍 강해졌다. 이미 즉위 초부터 중원 진출을 위해 힘을 길러왔다. 백리에 건숙 등이 진목공을 보좌했다. 진목공의 꿈 역시 천하맹주다. 그 역시 주양왕을 돕는 길이 제후들의 맹주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문공과는 라이벌일 수밖에 없다. 진이 공을 세우면 우리는 그만큼 불리하다. 호원은 냉철하게 정세를 분석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진문공에게 아뢰었다. 진목공도 근황하려고 군대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그들의 개입을 저지해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진군이 하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동쪽 길이 막혀서이기 때문일겠습니다. 진이나 낙양으로 향하려면 그 사이에 땅, 즉 초중의 융족과 여토의 적족 땅을 지나야 합니다. 두 부족의 허락이 있어야 낙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목공은 이 두 부족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힘도 시간도 없습니다. 진목공이 하상까지 나와 행군을 멈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길이 막힌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오. 우리는 진보다 한결 유리합니다. 초중의 융이나 여토의 적은 모두 여융의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융은 일찍이 진원공에게 항복한 바 있습니다. 그 진상품으로 여의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진나라의 내분으로 진의 힘이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융은 진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뇌물을 보내어 주공에 근황하려는 뜻을 알리고 길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융은 틀림없이 허락할 것입니다. 그런 후 다시 진목공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 진나라가 이미 근황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것을 알리면 진목공은 더 이상 동진할 생각을 포기하고 옹성으로 물러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를테면 새치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호원의 이 전략은 상당히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진문공은 호원의 말에 크게 기뻐했다. 즉시 호원의 아들 호사고를 사자로 삼아 여융수장에게 보내어 길 빌리는 것을 허락받는 한편 서신을 진목공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진우께서는 고단스럽게 굳이 먼 길을 가실 필요가 없을 듯 싶습니다. 주왕실의 일은 우리 진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진목공은 진문공의 통보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리적으로 진보다는 진이 낙양과 가깝다. 그들이 주왕실을 돕겠다고 나선 이상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나설 필요는 없다. 만일 진이 실패하면 그때 우리가 나서도 늦지 않다. 진의 입장에서 보면 안일한 대처였다. 어쩌면 갓 군위에 오른 진문공에게 주왕실의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진문공이 실패한 후 진목공이 나서서 해결하면 그만큼 그의 공적은 빛나고 커진다. 이런 자만심이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진목공은 하상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여 옹성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진문공은 주양왕의 밀서를 받은 제후들 중 유일하게 근황군을 일으킨 제후가 되었다. 이윽고 진군은 강성을 출발했다. 첫 출정이었다.
가장 염려했던 초중의 융과 여토의 적은 호사고가 협상을 잘한 덕분에 별 탈 없이 통과했다. 오히려 여토의 적은 진문공을 위해 병사까지 보태주었다. 3월 20일 진의 대군은 양번이라는 땅에 당도했다. 양번은 왕실의 직할령으로 지금의 하남성 제원현 동남부 일대이다. 감공대가 머물고 있는 온읍과는 약 90리. 사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육박해 들어간 것이다. 이때의 진군은 좌우 2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좌군 대장에는 조세였고 부장에는 전의를 임명했다. 아울러 우군 대장에는 급진을 임명했고 위주를 부장으로 삼았다. 진문공 자신은 따로이 호원, 난지 등을 거느리고 좌우군과 호응했다. 진문공은 양번 땅에서 좌우군의 진로를 나누었다. 좌군은 정나라 범땅으로 내려가 주양왕을 모시고 왕성으로 입성하라. 우군은 감공대가 있는 온 땅을 공략하라. 좌우군의 대장 조세와 급진은 신속히 움직였다. 그로부터 14일 후인 4월 4일 좌군 대장 조세는 범땅의 주양왕을 호위하여 왕성에 입성했다. 이때까지도 우군 대장 급진은 온읍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감공대의 저항이 극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양왕이 낙양으로 환궁하여 복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감공대의 군사들은 심하게 동요했다.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온읍의 수비군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감공대는 사세를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하고 외후와 함께 수레에 올라탔다. 적적 땅으로 달아날 계획이었다. 온읍을 탈출하여 습성이라는 곳을 통과할 때였다. 역적놈은 달아나지 말라. 뒤에서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진나라 장수 위주였다. 그 기세가 어찌나 험악한지 감공대는 감히 도망갈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는 수레에서 일어나 위주를 향해 애원했다. 나를 도망시켜주면 다음날 그대의 은공을 반드시 갚겠소. 천자께서 놓아주시라 하면 그때 너를 살려주마. 위주는 콧방귀를 뀌며 감공대를 향해 덮쳐들었다. 경황 중에 감공대가 칼을 빼어들었으나 위주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 칼을 날려보내고 그의 몸통을 두 동강이 내버렸다. 감공대는 비명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외후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위주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명했다. 이런 음탕한 계집을 살려둬서 무엇에 쓰리오. 일제히 활을 쏘아 죽여라. 병사들의 화살이 일제히 외후를 향해 날아갔다. 외후는 수십 대의 화살을 맞고 밤송이 모양이 되어 죽어갔다. 뒤늦게 감공대와 외후의 죽음 사실을 안 우군 대장 급진이 위주를 타박했다. 아무리 역적이라도 죄를 밝힌 후에 죽여야 하는 법. 그대가 너무 경솔했소. 그러자 위주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천자께서는 동생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오. 그래서 내가 속히 죽여버린 것이오. 감공대와 외후가 죽음으로써 주왕실의 내란은 종식되었다. 주양왕은 진문공에 대해 감동했다. 정말 고맙소. 경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바이오. 주양왕은 크게 잔치를 베풀고 진문공과 그 군대를 위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진문공에게 말했다. 경의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 기꺼이 들어주겠소. 주왕실의 분란을 해결해준 공로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관례이기도 하다. 만극합니다. 신은 제후로서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양의 대답을 올리는 것 또한 관례였다. 그러면 천자는 공을 세운 제후에게 관작을 더한다든가 왕실의 보물을 내린다든가 함으로써 양쪽 모두 좋은 모양새로 헤어진다. 그런데 이때 진문공의 대답은 사뭇 뜻밖이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술을 허락해 주십시오. 술을. 수는 수장이라고 한다. 무덤 안의 길을 말한다. 무덤 안에 길을 내는 것은 오직 천자의 무덤에만 가능하다. 일반 사대부들은 물론 제후에게도 허락되어 있지 않다. 천자의 상징인 것이다. 그런데 진문공은 감히 술을 허락해 주시오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천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막 군위에 오른 진문공. 한껏 겸손해도 시원치 않을 시기에 감히 천자의 상징인 술을 허락해달라니. 진문공의 가슴 속에 언제부터 그러한 야망이 싹트고 있었던가.
진문공의 엉뚱한 요청에 주양왕은 안색이 돌변했다. 불쾌한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는 천자와 신하를 구분하는 징표이요. 내 아무리 주왕실의 천자라고는 하지만 한 개인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 대전을 어길 수는 없수오. 그것은 누구보다도 경이 잘 알 것 아니오. 그러자 이번에는 진문공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술잔을 들이켰다. 그렇다면 진문공이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요청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정말로 천자의 상징인 술을 허락받을 줄 알았던 것일까? 아니다. 진문공은 다른 것을 노리고 주양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술을 요청했음에 틀림없다. 이를테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연극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주양왕의 첫 물음에 선뜻 망극합니다. 라는 평범한 대답을 했을 경우 주양왕은 고작 진문공에게 관작을 더하고 고래의 술잔이나 그릇을 내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전례가 있다. 주양왕의 아버지 주해왕은 왕자 퇴의 반란을 진압한 정려공에게 고래의 술잔을 하사한 적이 있다. 주양왕도 그러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고래의 술잔 따위는 진문공에게 하등 필요가 없다. 그가 필요한 것은 그릇 따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문공에게 있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땅이다. 진문공은 자신의 영토인 고원지대에서 평원지대인 중원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왕실은 가난했다. 공신에게 하사할 땅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질 못했다. 기껏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낙양 주변의 직할령이다. 진문공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땅이었다. 그러나 그 땅을 처음부터 달라고 하면 주양왕이 허락할 리 없다. 따라서 그는 수를 요구함으로써 주양왕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2차로 요구할 참이었던 것이다. 진문공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주양왕 또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단번에 진문공이 관작이나 보물 따위로 물러가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군. 그렇다고 얼마 남지 않은 직할지를 내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주왕실은 그야말로 땅 조각 하나 없는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주양왕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수를 허락할 수는 없는 일. 대신 경에게 온, 원, 양번, 찬모 등 한 해의 내 고을을 내려주겠소. 땅을 내주긴 하였으되 모두가 주왕실 땅이 아닌 주인 있는 땅들이었다. 어이가 없군. 그 땅의 주인들이 순순히 내게 넘겨줄 리 없지 않은가. 그러나 진문공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감격한 듯 머리를 조아려 사은하며 말뿐인 한 해의 내 고을 땅을 하사받았다. 주왕실의 앞날에 영광 있으라. 진문공은 일단 낙양에서 철수하여 강성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성질 급한 위주가 투덜거린다. 이번에 주공께서는 헛농사를 지으셨어요. 어찌하여 주인 있는 땅을 받아 주양왕에게 생색만 내게 하였는가요? 이 말을 들은 진문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부터 한 해 내 고을을 차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주왕실로부터 그 땅을 분양받았으니 군대를 동원한들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는가? 이번에는 조세가 물었다. 돌아가는 길에 한 해의 땅을 접수하면 될 것을 굳이 강성으로 귀환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진문공이 다시 대답했다. 진목공이 먼저 근왕병을 일으켰으면서도 우리의 말을 들어 황하를 건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왕실의 일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주왕실을 안정시키고 한 해의 땅까지 얻었으니 진목공은 지금쯤 우리를 무척 시기하며 원망하고 있을 것이오. 듣자 하니 요 사이 진의 속국인 양나라가 진을 배반하고 초나라에 붙었다고 하니 우리는 먼저 양나라를 쳐서 진목공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한 해의 땅을 접수하지 못할 것이오. 진문공의 말을 듣고 조세가 감탄한다. 우리 주공이야말로 천하의 일을 바둑판 들여다보듯 하는구나. 진나라는 조만간에 천하맹주가 될 것이다. 그의 진문공의 움직임은 눈부실 정도였다. 1월에 강성을 떠나 3월에 주왕실의 분란을 해결하고 6월에는 다시 강성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조세에게 말했듯이 진목공과 연합하여 진을 배반한 양나라를 공격하여 끝내 항복을 받아내 진목공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이제 뒤는 염려 없다.
모든 병력을 한해 쪽으로 집중해도 진목공이 진의 영토를 침공할 염려가 없어진 것이다. 10월 진문공은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주양왕에게서 받은 한해 땅을 접수하러 나갔다. 한해 백성들은 오랫동안 왕실에 직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특히 그곳을 통치하고 있는 영주들은 왕실의 중신들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들의 땅이 진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니 순순히 복종할 리 없었다. 대항하리라. 애초에 예상했던 일이었다. 진문공은 군대를 네 갈래로 나누어 진군을 시켰다. 위주는 양번 땅을 접수하라. 전일은 참모 땅으로 진군하라. 난지는 온 땅을 접수하라. 나는 조세와 더불어 원 땅으로 나가 접수하리라. 진군의 행진은 대체로 순탄한 편이었다. 먼저 참모 땅으로 나간 전일이 별 어려움 없이 그 땅을 접수했고 온 땅으로 나간 난지도 그곳 백성들의 영접을 받았다. 온읍의 경우는 감공대를 물리칠 때 보여준 진군의 위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양번과 원읍 땅이었다. 그곳 백성들은 끝까지 진에 복속되기를 거부했다. 그 무렵 양번의 수장은 창갈이라는 사람이었고 원읍을 지키는 사람은 원백관이었다. 당시 원읍은 원이라는 나라 형태를 띠고 있었다. 원의 제후의 관작은 백작이다. 그래서 원백인 것이다. 감공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원백관은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진문공에 의해 수복되자 원읍으로 돌아갔었다. 그 후 그는 주양왕이 원읍을 진문공에게 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반발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항전을 결의했다. 양번으로 진군한 위주는 양번 땅을 포위하고 창갈에게 순순히 땅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창갈의 저항은 거셌다. 우리는 주왕실의 백성이다. 어찌 감히 제후국으로서 왕실의 땅을 넘보는가? 위주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성문을 부수고 그곳 백성들을 짓밟아버리고 싶었지만 떠나오기 전 진문공으로부터 가능한 한 무력 행위를 삼가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다. 위주는 국리 끝에 양번 땅에 대한 포위를 풀고 창갈에게 사자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천자의 명을 받아서이다. 만일 그대가 천자의 신하임을 자부한다면 백성들을 데리고 왕성으로 들어가라. 나는 결코 백성들의 이주를 막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땅만 접수할 뿐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기발한 착상이었다. 창갈로서는 위주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명했다. 주를 따를 자는 왕성으로 떠나고 진을 따를 자는 이곳에 남아라. 떠나기를 원하는 백성이 반, 남기를 원하는 백성이 반이었다. 창갈은 떠나기를 원하는 백성들만 데리고 성문을 나섰다. 위주는 약속대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양번은 진의 영토가 되었다. 한편 진문공은 원성을 포위하고 원백관에게 사자를 보내어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백관은 오히려 백성들을 모아 선동했다. 진나라 군대가 양번 땅을 포위하고 그곳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렸다. 학살 소문이 퍼지자 원 땅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진문공에게 항거하리라 결의했다. 조세가 진문공에게 말했다. 이곳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진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저들에게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성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어찌하면 저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겠소? 군사들에게 사흘 먹일 양식만 내주고는 앞으로 사흘간만 공격하게 하십시오. 그러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원 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회군한다고 널리 명하십시오. 진문공은 조세의 말을 알아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원성을 공격한 지 어느덧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도 진군은 여전히 원성을 함락하지 못했다. 마지막 날 밤이었다. 병참을 담당하는 굴리가 들어와 보고한다. 군중에 먹을 양식이 오늘치밖에 없습니다. 알겠다. 진문공은 착잡한 심경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굴리를 내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이었다. 원성 안에 있던 백성들 몇 명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진문공을 뵙기를 청했다.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서야 양번 땅 백성들이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원백이 조작해낸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날이 밝으면 성문을 열고 진군을 영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저희들의 항복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진문공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나는 사흘간 원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지 못할 때는 군대를 철수하기로 이미 약속했다. 그 기한이 바로 오늘 아침이다. 나는 날이 밝은 대로 회군할 것이니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을 잘 지키도록 하라.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날이 밝으면 성을 접수할 수 있는데 굳이 사흘 약속을 지킬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성 백성들의 호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진문공은 좌우 신하들을 둘러보며 꾸짖었다. 신은 나라의 보배다. 신 즉 믿음이 없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사흘 기한을 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하루를 연장한다면 이는 곧 신을 잃는 것이다. 원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신을 잃는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서 나를 따르겠는가? 진문공은 지체 없이 포위를 풀고 군대를 30리 뒤로 물렸다. 이 소문을 들은 원성한 백성들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우는 성을 잃을지언정 신의를 지키는 군주다. 천하에 저런 훌륭한 군주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성한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백기를 성문 위에 꽂았다. 사세가 이쯤 되자 원백관도 더 이상 백성들을 제지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성문을 열고 진문공 앞에 나와 항복했다. 원땅을 바칩니다. 진문공은 원백관을 왕실의 경사로서 대접하고 하북의 기땅으로 옮겨가 살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진문공은 출병한 지 2달이 채 안 되어 한 해에 4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4땅을 다스리는 영주를 임명하는 일이었다. 진문공은 곁에서 시종하는 내시관 발제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구에게 원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발제는 지난날 진문공을 암살하기 위해 자객으로 나섰던 인물. 누구보다도 진문공 신하들의 성품과 행적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슴없이 입을 열어 대답했다. 지난날 조쇠는 고기포를 가지고 주공을 따르다가 일행을 놓쳐 뒤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쇠는 무척 배가 고팠었는데도 그 고기포를 먹지 않고 고스란히 주공께 바쳤습니다. 조쇠야말로 가장 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발제의 말에 진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오늘날 내가 신으로서 원땅을 얻었으니 원땅은 마땅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원땅을 조세에게 내리노라. 아울러 그 이웃인 양번 땅까지 다스리게 하니 이때부터 조세는 대영주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진문공은 다시 호모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는 나와 함께 19년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음으로 양으로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그대의 공적은 호원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나는 그대의 보이지 않는 공을 잘 알고 있다. 그러고는 온 땅과 참모 땅을 호모의 아들인 호진에게 내주어 다스리게 했다. 망명파로서 국내에 기반이 없던 호씨 일가는 이로써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온, 원, 양번, 참모 등 한 해의 4땅을 획득함으로써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진문공 자신이었다. 이 4고을은 모두 태양산 남쪽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 이전까지는 중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태양산 북쪽을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낙양까지 직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문공이 제환공에 이어 춘추시대 2번째로 폐공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교통로를 확보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진문공은 이후 이 지역을 남양이라 부르게 했다. BC 635년 진문공 1년 겨울의 일이었다. 진나라의 남양 땅 확보와는 별개로 진문공의 이번 주왕실 분란 해결은 그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행적이었다. 후세의 사가들은 이때의 진문공의 공적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진문공이 주양왕을 복위시킨 것은 의를 실천한 것이요 원땅을 공격함에 있어서 약속을 지킨 것은 신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진문공이 폐업을 성취하게 된 첫 사업이다. 진문공의 주왕실 내분 해결과 남양 땅 확보를 폐업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그다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진문공은 군사부문과 정책부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정의와 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비결이다. 얼마나 간단한가. 19년의 유랑 생활에 비하면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낼 수 있다.
아마도 이때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맹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나라는 중원에서의 위치가 부쩍 상승했다. 중원의 여러 나라들은 유랑자에 불과했던 중이가 한순간에 진나라 군위에 올라 주왕실의 분란을 해결하고 남양 땅을 차지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아니 경탄을 금치 못했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진문공의 변모와 활약은 눈부셨다. 제나라의 몰락이 더욱 진문공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초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진뿐이다. 진문공에 대한 중원의 여러 제후국들의 기대감은 그만큼 진이 중원으로 진출할 기회와 명분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놓치지 않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호원이었다. 진문공은 유랑 시절 당했던 수모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남양 땅을 확보하고 돌아오자 좌우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제 과거의 빚을 갚고 싶소. 위, 조, 정나라를 치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호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어째서 아니라고 생각하오? 군주된 자로서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조만간 때가 올 것입니다. 조만간이라고 호원은 장담했다. 진문공은 호원의 말을 믿었다. 과연 그 조만간이라는 것이 현실로 닥쳐왔다.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했고 송나라가 진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었다. 진문공으로서는 두 번째로 중원으로 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초성왕은 여전히 우길승천의 기세였다. 홍수 싸움에서 송나라를 격파한 이후 그의 위세는 중원을 집어삼킬 듯하였다. 채나라는 물론 노, 위 나라까지 초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겼다. 내가 중원의 주인이다. 초성왕은 자신이 중원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생각했다. 다만 한 가지 미진한 점이 있었다. 제와 송나라가 아직 초나라의 영향권에 들지 않았다. 제와 송만 제압하면 초성왕은 명실공히 천하를 호령하는 패공의 위협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무렵 제나라 군주는 제효공, 제환공의 아들이다. 제효공 역시 아버지 제환공의 폐업을 계승하여 그 자신 패공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 현실이 따라주질 못했다. 제나라는 어느 틈에 이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잘난 아비 못난 아들. 제효공은 제환공 시절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애썼다. 그런 그의 신경을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은 이웃나라인 노였다. 노희공이 보란듯이 위, 거나라와 동맹을 맺고 초나라의 충성을 맹세한 것이었다. 괘씸한 놈들. 제효공은 화가 났다. 까불지 마라. 아직 제 나라의 위용은 죽지 않았다. BC 634년 진문공 2년 여름, 그는 군대를 동원해 노나라를 침공하였다. 느닷없는 제효공의 침공에 노희공은 당황했다. 아직 드러내놓고 제나라와 앙숙관계로 지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 해에는 가뭄이 들어 싸움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노희공은 강화를 생각했다. 대부 장손신을 불러 물었다. 누구를 보내어 제 나라 마음을 달래면 좋겠소. 장손신이 한 사람을 천거했다. 유하 땅의 전획이라면 능히 주공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제군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획은 노희공의 부름을 거절했다. 몸에 병이 있어 출사할 수가 없습니다. 장손신은 다시 노희공에게 말했다. 전획의 종제 중 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벼슬은 낮으나 언변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전이를 전획에게 보내어 제군을 물리칠 계책만이라도 받아오게 하십시오. 노희공은 장손신의 말대로 했다. 전이는 유하로 내려가 전획을 만나 청했다. 적을 물리칠 대책을 알려주십시오. 전획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에 제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려는 것은 제환공의 폐업을 계승하려는 뜻에서입니다. 대저 폐업을 성취하려면 왕실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제군 진영에 가서 선왕의 말씀을 나열하고 그들을 책망한다면 어찌 제효공이 물러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이는 총명한 사람이었다. 얼른 전획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는 도성으로 돌아와 노희공에게 아뢰었다. 신이 능히 새치 혀로 제나라 군사를 물리치겠습니다.
노희공은 기뻐하며 곡식과 비단, 술과 가축을 예물로 내주고 전의를 제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그때 제군의 선봉부대는 국경을 돌파하기 직전이었다. 전의는 제군의 선봉장 최효의 안내를 받아 본영으로 가 제효공을 아련했다. 우리 주공께서는 군우께서 친히 옥보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신을 보내 대군을 영접하라 명하셨습니다. 제효공은 오만한 눈길로 전의를 내려다보았다. 노나라 사람들은 우리 제군을 두려워하고 있음인가? 전의가 빙글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 일부 소인배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하, 흉년이 들어들 판에는 푸른 풀 한 포기 볼 수 없고 백성들은 배가 고파 신음하고 있음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지금 노나라는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이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군우께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우리 노나라는 예로부터 믿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선왕의 분부이십니다. 옛날 주무왕은 강태공에게 제나라를 내렸고 주공단에겐 노나라를 분봉했습니다. 그때 주무왕은 강태공과 주공단의 손을 잡게 하고 하늘에 맹세케 했습니다. 대대로 두 집 자손은 해치지 말지어다. 그 기록은 지금도 맹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제환공은 13번이나 회맹을 주도했지만 그때마다 노나라를 가장 높이 대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공은 늘 말씀하십니다. 제효공은 제환공의 폐업을 계승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맹주의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제나라를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나라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의는 거듭 강조하여 말했다. 제효공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한참 동안 전의를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는 돌아가 노희공에게 전하라. 나는 노나라와 친목을 원할 뿐 다시는 군사를 내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그날로 군대를 돌려 임치성으로 돌아갔다. 재미난 일하다. 전의의 말장난에 노란한 제효공의 우쭐거림과 어리석음이 눈앞에 선하다. 하긴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낭만이 통하던 시대였다. 발등에 불을 끄긴 했지만 노희공은 제효공의 침공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 우리 노나라를 우습게 본 처사다. 보복을 생각했다. 초나라의 힘을 빌리면 능히 쟤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 장손신을 불러 의논하자 장손신은 두말할 필요 없다는 듯 대답했다. 신이 초나라로 가서 초성왕을 설득하겠습니다. 노희공은 예물을 잔뜩 준비했다. 장손신만으로는 예의가 아니라 하여 자신의 아들 공자수를 붙여 초나라로 보냈다. 장손신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초성왕을 만나기에 앞서 초나라 제1의 명장 성득신을 찾아갔다. 장군께서는 영윤 재상에 오를 만하십니다. 내 공이 크지 않는데 어찌 영윤을 꿈꾸겠소. 공이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소. 이번에 제가 초나라에 온 것은 장군께 큰 공을 세워드리고자 함입니다. 큰 공이라면? 지금 초나라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제나라와 송나라뿐입니다. 장군은 어찌하여 이 두 나라를 치려하지 않습니까? 만일 장군께서 제나 송나라 중 한 나라만 쳐서 굴복시켜도 초성왕께서는 장군을 영윤으로 삼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나 송나라를 굴복시키는 일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겠소. 저는 평소 장군을 존경했습니다. 만일 장군이 제 나라를 공격한다면 저희 노나라는 온 힘을 다해 병참을 보급해드리겠습니다. 초나라가 제 나라를 선뜻 공략할 수 없었던 것 중 가장 큰 원인이 병참로 확보였다. 제 나라는 초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대를 출동시키면 군량을 보급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제와 인접한 노나라가 병참을 공급해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손신의 말에 성득신은 귀가 솔깃했다. 그 말이 사실이오? 우리 주공의 아드님이신 수께서 보증을 서면 믿겠습니까? 다음 날 장손신은 공자수와 함께 초성왕을 아련하고 얼마 전 제효공이 노나라 땅을 침공하려 했었던 사실을 고했다. 불안하여 못 살겠습니다. 초성왕은 망설였다. 비록 제환공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제 나라는 강국이다. 쉽게 공략할 나라가 아니다. 더구나 거리가 너무나 멀다. 공연히 쳐들어갔다가 실패하면 초나라 위신만 떨어지기 십상이다. 그때 한 신하가 나서서 제 나라 정벌을 자원했다.
신이 제 나라를 굴복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족 대부인 성득신이었다. 초나라 제1의 명장이라 불리는 인재 중의 인재였다. 영윤 투고고토를 이을 제목감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다. 오, 자옥인가? 자옥은 성득신의 자당. 만일 제 나라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신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성득신의 비장한 각오에 초성왕은 마음을 정했다. 그대의 승전보를 기대하겠노라. 그해 가을 성득신은 총대장이 되어 사마투이신과 함께 제나라 원정길에 올랐다. 성득신은 이번 원정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필코 성공하여 영윤 자리에 오르리라. 제나라로 가는 길에 기나라를 지나게 되었다. 기나라는 지금의 하남성 기현에 위치했던 나라로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 시조 우임금의 후예국이다. 관작은 자작. 기우라는 말을 낸 나라가 바로 이 기나라다. 초나라는 진작에 기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려 했었으나 기나라는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공을 쌓으려는 마음이 강한 성득신은 내친 김에 기나라 도성을 공격했다. 기나라 도성은 삽시간에 점령당했다. 성득신은 기나라 임금을 영성으로 압송했다. 초성왕에게는 이렇게 보고했다. 기나라 군주가 추경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기에 잡아보냅니다. 추경은 불의 신으로서 초나라 선조이기도 하다. 이로써 기나라는 멸망하여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성득신은 계속 북상하여 노나라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노희공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재정비한 후 국경을 돌파하여 제나라 양곡 땅으로 쳐들어갔다. 모든 군량은 노나라가 대주었다. 성득신의 기습작전은 성공했다. 느닷없는 초군의 침공에 제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싸움다운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양곡 땅을 빼앗겼다. 그러나 성득신은 무리하지 않았다. 양곡 땅에서 더 이상 진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도의 정치수를 발휘했다. 초나라의 망명에 있던 제환공의 6째 아들이자 제효공의 동생인 공자옹을 양곡 땅의 영주로 삼아 그곳을 다스리게 한 것이었다. 형제끼리의 싸움을 유도한 것이다. 성득신은 개가를 부르며 영성으로 돌아왔다. 과연 성득신이로다. 초성왕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기뻐했다. 이제야 지난날 제환공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송나라뿐이다. 송나라만 제압하면 초성왕은 명실공히 천하의 맹주가 되는 것이다. 그 무렵 초나라 내에서의 성득신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관중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투고고토를 능가할 정도였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투고고토 자신이었다. 이때 투고고토의 나이는 이미 70이 훨씬 넘어 있었다.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다. 명예로운 은퇴. 성득신 정도라면 자신의 뒤를 이을 제목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초성왕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혔다. 이제 물러나 쉬고 싶습니다. 자옥에게 국정을 맡기셔도 무리함이 없을 듯합니다. 초성왕은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경은 아직 일을 더할 수 있소. 더욱이 나는 이번에 송나라마저 굴복시킬 작정이오. 경이 없으면 내 어찌 송나라를 칠 수 있으리오? 신의 재주는 성득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성득신에게 나라 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왕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소. 송나라는 지금 진나라와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소. 우리가 송을 치면 송은 진에게 원병을 요청할 것이 틀림없소. 성득신이 비록 많은 공을 세웠지만 진과 송을 한꺼번에 당해내기는 힘두오. 경이라야만 능히 그두 나라를 동시에 대적할 수 있소. 부디 이번 한 번만 나라를 위해 힘써주오. 투고고토는 초성왕의 간곡한 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는 일단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송나라 원정군에 대한 사열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미 성득신에게 영윤 자리를 내주리라 마음을 굳힌 투고고토였다. 그는 적당히 군대를 사열하고 정오가 되기도 전에 일을 끝마쳤다. 기강이 흐트러진 군사들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초성왕이 투고고토를 불러 물었다. 군대 생명은 위험이오. 그런데 경은 어찌하여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적당히 사열하는 것이오. 투고고토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한다. 이제 신은 무딘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법을 바로잡고 위엄을 세우시려면 성득신이 나서야만 합니다.
초성왕은 어쩔 수 없이 성득신에게 군대를 사열토록 했다. 그때 성득신은 초성왕과 투고고토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영윤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원정군을 사열함에 있어 매우 엄하고 세밀하게 실시했다.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거나 잘못 거행하는 자가 있으면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날 그는 7명의 군사를 나무에 매달아 매질을 했고 3명의 군사의 귀를 화살로 꿰었다. 사열이 끝날 무렵에는 북과 징소리가 천지를 진동했고 전기는 흐트러짐 없이 힘차게 펄럭였다. 이를 본 초성왕은 대단히 만족했다. 성득신은 과연 천하 제일의 장수로구나. 초성왕은 마침내 투고고토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관직에서 물러가게 하고 성득신을 영윤 겸 중군 원수에 임명하였다. 그날 저녁이었다. 조정의 모든 대부들이 투고고토의 집으로 몰려갔다. 다만 대부 위여신만이 몸이 아파 참석하질 못했다. 유능한 인재를 천거하고 명예롭게 은퇴하심을 축하하옵니다. 투고고토 또한 기분 좋게 손님들을 접대하며 술과 음식을 내어 마음껏 먹게 하였다. 모두들 즐거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한 젊은이가 들어오더니 좌중을 향해 인사를 했다. 소생은 대부 위여신의 아들 위가라 합니다. 아비를 대신하여 왔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술을 마시며 고기를 씹는 것이 몹시 방향무인이었다. 이때 위가의 나이 15살. 청년이라기보다는 아이에 가깝다. 투고고토는 위가의 행동이 흥미롭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여 짐짓 물었다. 나는 이번에 나라를 위해 한 인재를 천거하고 명예롭게 관직에서 은퇴하였다. 모든 대부들이 한결같이 나를 축하해 주거늘 너는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이냐? 위가가 술잔을 내려놓고 정색한 얼굴로 대답한다. 저는 어째서 많은 분들이 축하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밝히시라면 오히려 조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순간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들 술을 마시다 말고 투고고토와 위가의 얼굴을 동시에 쳐다보았다. 조상? 말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투고고토의 눈썹이 노기로 인해 꿈틀거렸다. 그러나 위가는 그의 아랑곳 없이 자신의 말을 마구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성득신을 보건대 그는 용감하기는 하나 어떤 기회를 당해서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몹시 어둡습니다. 전쟁에 임해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알아도 물러나는 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싸움을 돕는 정도의 역할이면 적당합니다. 군대를 총지휘하고 나라 일을 다스릴 만한 인물은 되지 못합니다. 옛말에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득신 같은 인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성득신이 실패하여 나라에 큰 손실이 생기면 그 책임은 성득신을 천거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송나라 정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패하면 어쩌려고 투고고토 당신은 미리부터 축하를 받은 것입니까? 성득신이 성공하고 돌아온 후 축하해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위가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독설이라면 독설이다. 하지만 단순히 독설이라고만 여기기에는 어딘지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들은 얼굴색이 변하여 투고고토를 위로했다. 어린아이가 떠드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고고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끄러미 위가의 앳된 얼굴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날 위가가 던진 독설을 성득신은 나중에야 전해 들었다. 그는 이를 갈며 분개했다. 위가 그 어린 놈이 감히 어디 두고 보자. 그 이듬해인 BC 633년 여름 제효공이 죽었다. 아버지 제환공의 위협을 지켜내기는커녕 이류국으로 전락하여 양곡 땅까지 초나라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것이 병이 되었다. 제효공은 끝내 우라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 제위 10년. 제효공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제효공의 동생이자 가령의 소생인 공자반이 위공자 개방을 시켜 제효공의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군위에 올랐다. 그가 제소공이다. 그는 끝내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공자옹은 여전히 양곡 땅의 영주로 지내며 호시탐탐 제나라 군위에 오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초성왕이 성득신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친히 송나라 땅으로 쳐들어간 것은 그해 겨울의 일이었다.
대륙의 북풍만큼이나 그 기세가 날카롭고 매서웠다. 송나라 땅을 침공한 것은 초나라 군대뿐만이 아니었다. 초성왕의 오랜 수건이었던 만큼 주변의 동맹국들에게도 출전의 명을 내렸다. 중원국 중 초나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낸 나라는 진, 채, 정, 허 등 4나라였다. 초나라를 비롯한 5나라 연합군의 깃발이 숲을 이루며 점차 송나라 수도 상구를 향해 움직여갔다. 이 무렵 송나라 군주는 송성공이었다. 송양지인으로 유명한 송양공의 아들이다. 송성공은 기가 질렸다. 감히 나가서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항복할 것인가 항전할 것인가. 모든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항전은 곧 멸망.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럴 때 가면이 일어나 외친 사람이 있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수는 없소. 내가 진나라로 가 원군을 데려오겠소. 송나라 사마 공손고였다. 송성공의 아버지 송양공은 일찍이 유랑 중인 진공자중이에게 따스한 정을 베풀었다. 그 진공자중이가 바로 지금의 진나라 군주 진문공이다. 2년 전에는 멋지게 주왕실의 분란을 해결하고 쫓겨난 주양왕을 복위시켰다. 진공자중이는 영웅의 기상이 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군위에 오를 것이다. 그가 군위에 오르면 모든 제후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니 너는 그와 친분을 두터이 하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여라. 송양공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다. 마치 이런 날이 있을 것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한 유언이었다. 그렇다. 진문공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마침내 송성공은 공손고를 사자에 임명하여 진나라로 보냈다.